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이 기억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보통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30년 전 일을 완벽하게 기억하면서도 이미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이자 가장 알아채기 힘든 5가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함, 성격 탓, 혹은 단순히 나이듦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일상 속 사소한 변화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진행성 뇌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수백만 권의 책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병은 단순히 책의 페이지를 찢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록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책꽂이를 부수고, 결국에는 독서실의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 도서관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겉으로는 평범한 성격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과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바로 유머 감각과 사회성 변화입니다. 가까운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늘 좌중을 압도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요.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고르며 늘 사려 깊고 매력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의 유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썰렁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손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도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분이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이 뇌의 전두엽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사회성 내비게이터와 같아서 공감 능력,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담당하죠. 그분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상대방의 비꼬는 말을 알아채지 못하며 자신의 말이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맞이와 시끌벅적한 파티를 좋아했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죠. 모임을 피하고 초대를 거절하며 혼자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뇌가 복잡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고립을 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후는 흔히 건망증이나 그저 좀 특이한 행동으로 치부되곤 하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저는 단순히 월세 내는 걸 깜빡하는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예요. 돈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늘 절약하고 꼼꼼했던 친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비를 시작합니다. 홈쇼핑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데 연금의 절반을 써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색깔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똑같은 셔츠를 10벌씩이나 사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력과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쉽게 넘겨주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바로 간단한 재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또는 공과금 고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에게 숫자와 그 의미는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그저 추상적인 기호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 기술 중 하나를 뇌가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평범한 서투름처럼 보여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시공간 인지 능력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문제는 나쁜 시력이나 안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눈으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운전입니다. 40년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차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석을 긁고 차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며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스를 따르다가 컵 밖으로 흘리거나 벽에 그림을 걸려고 해도 못을 고리에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시기죠. 평평한 곳에서도 넘어지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는 뇌가 깊이와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투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내장 GPS 내비게이션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작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단순한 부주의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리입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구워오신 특별한 사과 파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머님은 그 레시피를 줄줄 외우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방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죽에 밀가루와 달걀은 넣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할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설탕을 넣는 것을 잊거나 심지어 파이를 오븐에 넣는 것조차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기 시작해서 셔츠를 입고는 단추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수년간 익숙하게 사용해온 세탁기를 작동시키려 하지만 프로그램을 헷갈려서 왜 작동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먼저 A, 그 다음 B, 그 다음 C와 같은 논리적인 행동의 순서를 구축하고 기억 속에서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복잡한 퍼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쩌면 가장 알아차리기 힘들면서도 그만큼 더 마음 아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주도성의 상실과 전반적인 무기력감입니다. 이 증상은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우울증이나 번아웃, 혹은 단순히 게으름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령 평생을 열정적인 주말 농장 애호가로 살아온 소중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매년 봄마다 텃밭에 가서 흙을 일구고 가꾸는 일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것은 그의 열정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그는 밭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가기 싫어. 재미없어. 피곤해.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그 사람 안에 있던 욕구와 열정을 담당하던 내면의 엔진이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뉴스나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슬픔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이전에 즐거움을 주었던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위험하고도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건 배우 이름을 잊거나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흔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이 가진 어휘에 대한 접근성을 잃어가는 현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신 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계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거, 손목에 차는 거, 시간 알려주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줘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드라이버라는 단어 대신 나사 돌리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의 말은 더 단순해지고 빈약해지며 있잖아, 뭐였더라. 같은 군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언어적 특징으로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금방 놓치고 대화에서 탈락하며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묻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히 대화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오가는 대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뇌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저하된 탓입니다. 이제 언뜻 보면 그냥 우습거나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전혀 엉뚱한 곳에 두기 시작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모두도 아주 피곤할 때는 무심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둘 때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안경이 설탕통 안에 있거나 지갑이 신발장 서랍에 혹은 더러운 접시가 깨끗한 옷이 있는 장롱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당시에는 병든 뇌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이상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물건들을 발견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설명을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 속의 논리적 연결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경은 책상 위에, 열쇠는 현관에 같은 익숙한 연관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은 방향감각 상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낯선 숲에서 길을 잃는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증상 중 하나이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지난 20년간 매일같이 다니던 가게에 가다가 길 중간에 멈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익숙하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목적지인 집 앞까지는 도착했지만 현관이나 복도에서 자기 집 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현상이 자신의 아파트나 집 안에서조차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침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감각 상실의 순간들은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패닉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흔히 나이 탓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하곤 하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변화는 바로 자신의 상태와 외모에 대한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 깔끔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며칠 동안 같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다니거나 정기적으로 샤워나 양치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의 외모는 점점 단정하지 못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스스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점을 이야기해 주려 하면 그는 진심으로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위생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여름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거나 셔츠를 뒤집어 입어도 본인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자기 인식과 사회적 규범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 말 또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5분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티아는 언제 와요? 라고 물으면 당신이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그분은 또다시 제가 뭘 잊었나요? 카티아가 오늘 오나요? 라고 묻는 식이죠. 그분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미 질문했고 당신이 이미 대답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위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분명한 예시입니다. 마치 당신이 주는 정보가 그분의 뇌 속 하드디스크에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보는 들어오지만 곧바로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반복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이리저리 옮기거나 방금 잠근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이미 기억력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바로 그 순간이죠. 알츠하이머병이 가진 가장 크고 잔혹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관심, 이상한 농담, 주차 문제, 금전적 실수 같은 모든 징후들이 실제로 기억력을 잃고 공식 진단을 받기 5년, 10년, 때로는 15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15년이나요.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족들은 이 이상한 행동들을 그저 성격 문제, 스트레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괴팍함 정도로 치부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미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투거나 서운해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비극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보조 치료를 시작하고 법률 및 재정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비난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지와 따뜻함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조기 진단이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도 환자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알츠하이머병의 비정형적 징후들은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 변화, 일상 습관의 변화,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의 퇴화,
재정적 부주의, 무관심, 언어 및 공간 지각 능력의 문제 같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상한 점들을 그저 넘기지 마세요.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에게서 이런 비정형적인 징후들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초기 증상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